이번 차시에서는 건설 경영 다시요. 이번 차시는 제6편 첫 번째 차시로서 건설 경영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건설 경영 일반에 대해서 개요, 그 다음에 건설 프로세스, 그 다음에 건설 산업 분류 및 건설 산업의 현황, 그 다음에 건설 환경,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개요에 보면은 건설은 인간에게 유용한 시설물을 짓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건설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재정의를 좀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건축물이나 토목시설물을 짓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저는 그러한 정의를 인간에게 유용한 시설물을 짓는 행위가 바로 건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유용한 이 시설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면은, 유용하지 않다면은 그거는 건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적인 건설, 이게 바로 이제 건설의 정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설은 3차 산업으로서 건설 공사업과 건설 용역업으로 이렇게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프로세스, 그 다음에 현행법상 건설 산업의 분류와 현황, 그 다음에 건설 산업 종사자가 이해하여야 할 제반 환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개요에서 예시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한 내용에 따라서 건설 프로세스를 먼저 좀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건설은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프로세스로 안내를 좀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 산업을 분류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개요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요에서 네모 2번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건설 산업은 크게 공사업과 용역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업은 다시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또 용역업은 다양하게 설계 용역, 감리 용역, 조사 용역, 품질 관리 용역 해가지고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표준산업 분류 체계라든지 현행법에 의한 분류 내용을 안내를 좀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의해서 각각의 영업행위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는 어떠한 식으로 개편이 될런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를 좀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환경,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여건에서 우리가 건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건설이라는 이미지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상당히 희망을 주는 그런 일로 국민들이 인식을 했는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고 수준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는 건설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 산업발전 단계에서 있었던 어두운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건설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당장 젊은이를 유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프로세스를 보면은 일단 기획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발주 계약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사 감리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 단계. 이렇게 건설 프로세스를
5단계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발주와 계약을 공사와 감리와 이렇게 합쳐서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획 단계에서 주로 건설 행위를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기본 구상,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기본 구상이라는 건 이겁니다. 무엇을 지을 것인가, 예? 어떤 시설물을 지을 것인가를 구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물을 짓게 되면 어떤 편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명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요. 이 타당성 분석은 수요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을 우리가 기본 구상을 해서 우리가 좀 발상한 그런 시설물들이 지어졌을 때 어떠한 쓰임새로 활용될 것인가를 조사를 하게 돼요. 수요조사.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을만 하다라는 그런 명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시설을 어느 규모로 지을 것인가, 그 시설물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 그러한 시설을 짓는데 자금은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거를 사업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자금 조달 계획까지 집어넣게 되는 거죠. 정부의 입장이라면은 국회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 것인가, 따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이게 뭐 기본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어요. 이 시설을 짓고자 하는 주체, 정부일 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개인, 그런 사람들이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그 결과물, 사업계획서가 되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 설계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별로 그 용역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설계 용역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실시 설계는 어떤 설계냐, 기본 설계는 어떤 설계이냐, 그런 것들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 뭐 상세 설계라고도 하죠. 상세 설계. 이런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 용역 사업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사업 계획 규모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를 납품을 하게 돼요. 설계 도서. 이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발주자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설계 도서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물량 내역서도 들어가고 구조계산서도 들어가고 집안조사 보고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도서를 받은 발주자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시설물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사업자를 이렇게 공모하기 위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붙이고 그 다음에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을 우리는 공사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받은 건설사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는데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영으로 공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종합건설사들은 대부분 직영공사보다는 하도급 공사 위주로 건설사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면은 아니면은 직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도급 계약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감독을 해야 됩니다. 발주자는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에서 시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를 발주자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합니까?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감리회사가 감리원을 파견해서 그 감리원이 시공사를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단계에서 감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공사는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리회사는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주자는 감리회사와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주자를 대신해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감독을 하는 것이죠. 감리원이.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공공공사일 경우에는 직접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발주자가 감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 발주기관에 있는 기술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시공사를 감독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감독이 있고 감리한테 위탁을 하는 간접 감독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감독은 발주자가 시공사를 감독하는 형태이고요. 간접 감독은 감리원이 시공사를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을 보면은 모든 현장은 감리가 시공사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서 공공건설공사일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서부터 직접 감독 제도가 이렇게 좀 다시 부활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94년도에 책임감리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문 기관인 그 감리원이 현장을 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책임감리 제도가 이렇게 발효가 됐는데 20년 만에 일부가 좀 이렇게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능력이 있을 경우 직접 감독을 허용한다. 뭐 이렇게 법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감리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구조물을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수선 공사를 좀 할 수도 있고요.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해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유지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건설 프로세스는 크게 기획 단계, 설계 단계, 발주 계약 단계, 공사 감리 단계, 유지관리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각각의 일어나는 일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이렇게 원칙대로 다 거쳐야 되는 거는 공공부문에서는 원칙대로 다 거쳐야 됩니다. 이 절차를. 하지만은 민간건설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 계획을 다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기본 구상을 하고 타당성 분석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하는 일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 기관에게 용역을 주어서 기본 구상을 하고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조직에서는 그 용역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제를 이제 받는 절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민간일 경우에는 이게 민간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모든 기획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프로세스는 크게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설산업 분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 산업은 건설업과 건설기술 용역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건설 산업,
공사업과 용역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 공사업은 다시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어요. 용역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있고 감리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엄청나게 많은 용역업이 있습니다. 뭐 검사 조사 용역업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공사업과 용역업을 뭉뚱그려서 건설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은 건설산업은 건설공사업과 건설기술용역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종합건설업은 어떤 일을 하느냐? 건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업이다. 그러니까 이 종합건설업은 주로 도급공사를 수행합니다. 도급공사가 뭡니까?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도급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공사를 주로 합니다. 하도급공사. 그런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법령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하도급 공사도 할 수 있지만은 도급 공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는 도급 공사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하도급 공사로 한 2022년서부터는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한을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 그래서 건설업체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 무한 경쟁 시대로 이렇게 업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업역이라는 말은 업무 영역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업자하고 역자를 이렇게 따서 그냥 업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역을 앞으로는 전부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종합과 전문에 대해서. 다만 이제 주력공사를 어느 쪽으로 할 거다라는 주력공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교재에다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종을 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종도 설계, 감리, 기타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종합용역업체가 있고 그 중에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고 아주 이런 내용들을 분류를 하자면 굉장히 좀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은 건설공사업과 건설용역업을 일컫는다. 건설공사업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그러니까 공사업을 건설업이라고도 합니다. 건설업.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건설업, 종합공사업.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건설공사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눌 수 있고 용역업은 대표적인 용역업이 설계 용역, 감리 용역, 그다음에 기타 용역업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시면 돼요. 지금 안내를 드리는 내용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바탕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부 발주기관이에요.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건설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떠한 사업자가 참여를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종합건설업체가 직영공사를 하고 어떤 때는 종합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은 다음에 하도급공사로 전문건설업체를 현장에 투입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는 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인데 현장에 들어와서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드급 통보를 좀 하도록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한테, 종합건설업체한테. 너희가 하드급 공사로 진행을 할 거면은 하드급 계획서를 우리한테 먼저 제출을 해라. 이래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드급 계획 통보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종합건설업체가 그 발주자한테. 그럼 발주자는 이 하드급 계획이 타당한지 아닌지 하드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등록업체별로 시공 능력을 다 평가한 다음에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종합건설업체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를 바꾸라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해명을 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건설산업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건설산업이 공사업과 용역업으로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각각 이런 세부 내용으로 또 재분류된다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산업의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건설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가지고 더 이상 그 사회적인 인프라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건설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 행위는 대체 수요에 해당하는 물량밖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앞으로 계속 그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건설을 우리가 공략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시장이 포화되었기 때문에 해외 건설 시장으로 우리가 진출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건설사별로 대형 건설사는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렇게 좀 진출을 해야 되고, 중견 건설사는 우리가 국내에서 뭐 복지건설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아니면 리모델링 건설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좀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그 대응 과제에서 보면은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라고 해서 PPP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PPP.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비트,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용어 설명 유형으로도 언제든지 그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이에요. 해외 건설에 대기업체가 나갈 때 혼자만 나가지 말고 금융기관과 정부가 같이 합동으로, 민관 합동으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자. 그래서 민간 협력 사업을 PP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중요한 그 약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사성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도 될 만큼 아주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설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뭐 주문 계획 생산이다, 5개 이동 생산이다, 하도급 생산이다, 노동 집약적 생산이다, 단품 생산 방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간 생산 방식이다. 그래서 건설 환경에 대해서 6가지로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건설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내용은 입에 달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제6편 그 총론을 공부할 때 언제든지 답이 막히면은 이 6가지를 이용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그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제가 강의하는 지금 건설 경영 일반에서는 시험에 나올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이후 시간에 안내하는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공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틈만 나면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그 배경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자인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우리 교재 표지 보시면은 속 표지 보시면은 AS 안내란이나 머릿말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이메일 주소도 적어놨고요. 그런 내용으로 그러한 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건설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건설 프로세스, 건설 산업의 분류,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대응 과제, 그다음에 건설을 하는데 제반 환경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포괄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